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1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날씨가 5월인데 벌써 여름 날씨 같아요. 그러게요. 네, 낮에는 진짜 막 여름처럼 굉장히 뜨겁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데 밖에서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더 힘들어지긴 했는데 맞아요. 작년 여름도 우리가 버텨왔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여름이니까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이 순서가 되신 분들은 빨리 예약하시고 접종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번 주에 다 예약해드렸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맞았어요. 네. 그렇죠.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아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해야겠다. 네, 지금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백신 맞은 사람이 더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런 문화가 점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예약을 하셨고 그 동네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더니 내일은 옷을 찾을 수 없다며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내일 고려대병원에 백신을 맞으러 간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기득권층이 생겼네요. 됐어요. 했지만 이런 문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신 기득권자 볼메임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제 그 고소를 당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인 즉슨 아내가 잠든 사이에 남편이 카톡을 열어봤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 안에 그 부부들 사이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흔히 뭐 연애를 한 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카톡을 보는 거, 전화를 보는 거 이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범죄다. 저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인 사이에서도 네 휴대폰 좀 보여줘.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해져라. 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악마의 유혹이죠.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이게 딱 법으로 이게 딱 되니까 보면 안 되겠네. 물론 이제 선고 유예가 되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핸드폰 잠깐 훔쳐보는 거 정도야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나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과의 어떤 비즈니스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사적인 내용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란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좀 세대가 달라졌고 어른들은 사실 너나 없이 보거든요. 네, 어른들은 그냥 뭐 다 보고 하는데 이제 요즘 시대 감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작년에 굉장히 막 하루다 멀다 않고 이 전동 킥보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뭐 법이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는데 드디어 13일부터 이 뭐 헬멧 미착용할 경우나 뭐 음주운전 그리고 이제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16살 이하로는 킥보드를 탈 수 없고 그리고 동승자를 같이 타면 안 되고 이게 드디어 이제 13일부터 정해졌는데 이날은 아직 벌금은 안 내고 한 달 후부터 이제 벌금을 내요. 근데 이 13일 날 1시간에 그 헬멧 미착용만 건수가 거의 100건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헬멧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것을 뭐 임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런 뭐 위생 문제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창의력과 집단 뭐라고 해야 될까?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굉장히 훌륭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작년에 하도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법으로 벌금을 내니까 조심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전동 킥보드 헬멧 쓰는 문제는 사실 너무 좀
그 관료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킥보드 타는 게 보통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내려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 좀 애매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할 때 많이들 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헬멧을 가지고 다닌다? 또는 거기에 뭐 헬멧을 부착해두고 그거를 같이 사용한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 진짜 그 제한 속도를 줄이는 거,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헬멧이 시행을 한번 했었는데 대구에서 그 부착해놓은 헬멧이 80%가 분실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너무 그냥 사소하게. 그러니까 임진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좀 시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변화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에서도 가보면 진동벨 있잖아요. 이거 무심코 가져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훔치려고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거 지금 챙겨가서 약간 그렇게 하는 건데, 헬멧도 쓰고 뭐 다른 곳에 잠깐 놔뒀다가 못 챙기고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정말 시행 가능한 법안이 되려면 오히려 그 속도를 제한해서 안전사고를 좀 덜 줄이는 거, 안전사고를 줄이는 거,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전동 킥보드가 통과된 게 너무 그때 논의 없이 네네, 그 맞아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만 진행이 됐던 그런 법안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용을 해본 사람이 이렇게 임진이처럼 이용해본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주변에 본 사람이 이런 대안을 낼 수 있는데, 말씀대로 그냥 법을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무조건 헬멧 안 쓰면은 벌금 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용 안 해봤어요. 작년에 이거 해봤을 이제 때. 시행이 될 때 너무 완화시켰다고. 맞습니다. 예,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만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한 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화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진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나오고 지금처럼요.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좀 개정하면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시행하는 이유는 또 확실하고 네네. 앞으로 또 경제는 또 좀 그런 공유 경제로 나가야 되는 방향도 사실은 맞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잠깐 네. 약간 네네. 그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좀 네. 약간 이득을 본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약간 그 헬멧 같은 경우에 좀 네.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좀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이슈,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네. 그 서울시가 2018년부터 고독사 관련해서 그 종합 대책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는 주로 그 중장년층의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정책을 시행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1인 가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한 그 10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는 1인 가구라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고독사 문제는 이게 중장년층,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 특히 남성들이 네, 조금 그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라는 게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 봤더니,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3일 지나서 발견이 됐을 때 고독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 또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족 없이 무연고로 또 사망한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1인 가구나 또 가족이 없이 지내시던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생각하면 약간 소외된 네, 계층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제 좀 격려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웃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좀 그 연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성의 차원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내놓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발굴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보면은 뭐 그 앱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어떤 뭐 행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여지가 안 보이면은 바로 또 신고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그 돌보미인가 살핌이라고 하는 앱도 서울 살핌. 서울 살핌이 네. 그러한 것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를 이제 마련을 해서 돌봐 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이 없는 경우
혼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또 공영 장례라고 해서 조금 저소득층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장례도 좀 치러주고 여러 가지 이제 손길을 더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눈 돌릴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중장년층에 한할 게 아니라 모든 그렇죠. 1인 가구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제로 혼자 30대, 20, 30대인데 혼자 살아서 뭐 뇌출혈이나 갑자기 이런 것들로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굉장히 많고 좀 유명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그 리얼미터에 있었던 그 김주영 이사라는 분도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그렇게 네, 운명을 저도 달리하시게 2주 전에 됐고. 그럴 뻔했습니다. 농장 터졌을 때 저도 혼자 사니까 저는 그냥 배가 아프다고만 얘기해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얘 아프니까 연락 안 하겠거니 했는데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앓고 있다가 아빠가 하도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CT 찍으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럴 뻔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까지 또 배려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우선은 가장 올해 그러니까 매년 집중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대상자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가족하고 또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하는 남성들이 또 많으니까 일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관공서의 정책 같은 것들이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너무 그 관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을 하는 그런 뭐 서류,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기들이 보기 편한 거.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것들, 뭐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뭐 뭘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좀 마련된 측면들이 있어요. 다 아직도 한글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조금 더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이를 또 뭐 이렇게 50대 이상이라거나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이것 자체도 너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좋은 듭니다. 것 같아요.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네, 이메일 역시 작은 생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은 생각님 저희가 금요일에 보통 이제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하고 토요일에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그리고 팟캐스트는 보통 아마 일요일에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목요일까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주에 소개가 된다라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은 생각님 메일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민주당에 보내는 마지막 메일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네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들 합니다. 보통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급한 일이라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 첫머리를 왜 일의 우선순위로 시작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중요한 일도 급한 일도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라는 점 미리 밝힙니다. 4월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부동산과 LH, 20대 남자들의 지지 철회, 조국. 그런데 민주당은 이 중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 LH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저 손 놓고 있었습니다.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심지어 보궐선거의 참패가 조국 때문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또 이번 당대표 선거 후 임명된 대변인이나 정책위원장 등의 면면을 보니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민생을 언급하던데 과연 민주당의 민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대선 경선 연기나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을 국진당에 넘겨주자는 헛소리나 짓거리는 민주당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암담합니다. 지난 총선 때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503과 이명박이의 사면, 국진당과의 협치, 검찰개혁을 위해 정말 모든 걸 바친 조국과 추미애에 대한 배신, 조중동 입맛에 맞는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 공수처 만들어서 조희영 교육감 수사하는 거, 그도 아니면 김학의 출국금지 시킨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조희영 교육감 수사와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설령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말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가진 힘으로 소리라도 쳤어야 합니다. 하긴 조국을 위한 말도 한마디 없었던 민주당에 뭘 바라겠습니까?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검찰의 1심 주장을 뒤엎을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한마디 없습니다. 조국은 민주당에게 그냥 선거 참패의 원인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민생을 말하고 어떤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자기 사람 하나 챙기지 못하는 한가득 상처 입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등 돌리고 그 가해자에게 손 내미는 민주당에게 이젠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 딱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혹자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경선 연기를 말하던데 참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다음 총선에 공천받고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민생과 개혁이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도 조국과 추미애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민주당에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조중동이 원하는 말을 쏟아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목표인 사람들, 집토끼 도망가는 줄 모르고 산토끼 잡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결국은 산토끼도 놓치고 집토끼는 다 도망가고 그게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입니다. 매주 메일을 쓰고 보내면서 이번처럼 오래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무슨 엄청난 현자도 아니고 그저 내 가슴에 쌓인 우라를 푸는 수단으로 메일을 보내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혹여라도 듣는 분들을 어지럽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듣기는 할런지 듣더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칠 하찮은 메일인데 굳이 이걸 써서 보내야 할 건지 등등. 투표권을 가진 이후 30년 넘게 단 한 번도 투표를 포기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자칭 보수라는 놈들에게 표준 적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김대중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에 보내는 충심을 담아 마지막 메일을 보냅니다. 그동안 어줍지 않은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마지막 메일은 새날에 보내는 마지막 메일은 아니실 거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그 다들 충격을 받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좀 보듬지 못하고 제대로 개혁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한 행동을 원했던 것 같아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신다라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지금 당에서는 그 방향, 그러니까 보통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라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명확하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실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 보궐선거 네. 끝나고 이 작은 생각님이 이 보내진 마지막 아닌 마지막 메일을 저희가 읽었을 때 저희 마음이 딱 이거거든요. 저희는 뚜렷하게 이 보궐선거에 진 이유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알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스탠스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저희도 계속 지지를 처리하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지를 처리하는 것보다 회초리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러분들은 저희가 회초리 들 때 이걸 뭐 문자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저희가 투쟁을 할 때도 그거를 강성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몰려서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지막 남은 저희가 지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을 믿고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좀 나와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고 개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인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정말 개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면 정치 후원금도 좀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 많은 지지자들이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몰아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욕할 사람 욕하는 것도 당연히 시원하겠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아무래도 진짜 분열의 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또 칭찬해주고 맞아요. 지지해주고 그 길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번에 김용민 의원 최고위원 될 때 그 당원 투표 1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맞아요. 모르겠으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표는 꼴찌, 네.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 투표는 1위. 네. 저 그 꼴찌했다는 것도 사실 조금 놀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네. 저희 당원들 투표 1위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다는 것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기된 문제지만 민주당 내 주요 투표를 할 때 좀 대의원들의 반영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심 얘기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표결을 하는 대의원 결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이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또 아픈 역사가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찍질과 함께 회초리도 들면서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메일 감사하고요. 댓글 가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님,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이라니 놀랍다. 조 교육감은 정치인도 아니며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를 할 수 있다. 이따위 짓 하려면 공수처 해체하라. 판 검새들 눈치 보며 그들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공수처장 김진욱은 당장 사퇴하라.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검새들한테 기소 여부를 결재받을래? 윤채호님,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건 아닌지, 죽 써서 김진욱 준 건 아닌지 참 걱정됩니다. 우리 모두 염려했던 일이 뜬금없이 김진욱이라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됐다는 것이었는데 1호 사건을 보니 김진욱의 의중을 알겠음. 공수처는 이미 망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김진욱은 검찰과 전쟁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김진욱은 다음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라는 게 공수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겁니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 참... 이병훈 사냥꾼님, 공수처가 학교 인사나 간섭하려고 만들었냐? 네, 공수처 1호 사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목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많은 의문의 눈초리가 공수처에 집중이 됐는데 일단은 뭐 새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백히 잘못한 사안이 없고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문제 없음으로 밝혀지는 게 어쩌면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갈게요. 네. 온돌빵님, 대국민 사기극, 검찰과 검찰에서 판사 압박을 했는지 위법성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이명진님, 검찰, 너희는 본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그 힘을 너희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조작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너희의 죄는 하늘을 채우고도 남는다. 정 교수에게 너희가 행한 짓을 너희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던 너희가 국민을 기망하여 7년을 구형했다. 반대로 너희의 죄를 구형한다면 몇 년으로 해야 하나? 나의 생각으로는 70년은 넉넉하다고 본다.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희는 벼락을 맞을 것이다. 애플 브러썸님, 정경심 교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라. 제일 큰 피해는 정경심 교수님이 보고 계신다. 질질 끌어서 괴롭히려는 수작. 교수님 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유기준님. 정경심을 기소한 검사놈들과 징역형을 4년씩이나 내린 판사 것들 모두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황금도끼님. 조국 장관 가족을 과잉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사회혼란죄, 증거조작죄, 기소권 남용죄를 물어 엄벌하라. 참깨비님.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당연하지만 검찰의 범죄 행위가 문제다. 현 검찰의 만행은 외놈들의 조선민족 말살 행위, 독립군 체포 고문과 같다. 나치의 만행처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이다. 유정환님, 마약한 딸내미 초범이라 봐줬는데 표창장도 초범이라 봐줘야지. 하물며 위조도 아닌데. 네. 공수처가 정말 뭐 이런 사건을 수사해 주길 바랬는데 아직 사실 정경심 교수님 건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손댈 수 없었던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반드시 진짜 공수처에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2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검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판사님이 제대로 된 판사님이라면 우리가 염려했던 1심과 같은 그런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아니 근데 1심에서도 그 증거 그 검찰들이 말한 것들은 다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회개망측한 것들이었고 저희가 충분히 그 무너뜨릴 증인과 증거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이게 그 판사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진짜 이건 만약에 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공수처로 넘겨야죠. 검찰, 판사 다 넘겨야 될 일이죠. 속상해요. 진짜 이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진짜 자기 가족이라면 그랬을까?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나 이 서민들을 위해 지켜주시는 이런 조국 장관님 같은 사람들을 자기 하다 밑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조건 법 같지도 않은 법으로 걸어서 감방에 넣고 가족들 다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 그리고 진짜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쳐도 사실이 아니지만 진짜 사실이라고 쳐도 이게 4년씩이나 징역형을 받을 일인가요? 아니 이게 수능 조치하고 끝낼 일이죠. 수능 점수 뭐 논문을 고쳤거나 뭐 위조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무슨 표창장? 대입에 대입도 아니고 그 의전원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동양대 네? 봉사활동 표창장? 뭐 할래? 네. 동양대 나오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할게요. 헤르난데스님, 외구당 플러스 개검 플러스 기레기 합동 공작입니다. 조국 제거 공작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EO 당구님, 무죄로 한명숙 총리는 옥고를 치렀다. 하물며 유죄가 사면을 원한다고? 혀 깨물고 옥사해라. 반성도 부족하다. 절대 사면 불가. 매는 한 번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그 가족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살고 있는지 헤아려 보았는가. 사면법 폐지. 국회는 가결하세요. 죄는 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아리랑님, 개검과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 집단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선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입니다. 혈세로 범죄 집단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더러운 세상. 에스페란도님,
판사 출신 주호영이 이 정도니 법원도 떡검 못지않게 썩은 시궁창 소굴이라는 반증 아닌가. 이런 인간들이 정의로운 일부 소심 판사들을 배척시키며 돈과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평이 거짓은 아닌 듯하다. 이런 질 낮은 집단한테 법의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네, 검사 못지않게 이제 판사 쪽 사법부에 대한 비판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말 그 서초구에 가면은 법원이랑 같이 있잖아요, 대검이랑. 네. 어떻게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어쨌든 동네를 살거나 같은 곳에 있으면은 뭐 어쨌든 오다 가다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하면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내 가족처럼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인데 그런 위치 자체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먹었으니 서로 검사와 판사들이 짝짝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결과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서 푸나님인가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법 로스쿨이 생긴 게 정말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법 그 시험 보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한 식구였던 거죠. 똘똘 뭉쳐서 계속 사법연수원에서 그 사법고시 보고 사법연수원 다 갔다가 검사와 판사로 나눠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한 통속. 그러니 뭐 거기다 같은 집에다가 같이 천원 죄송합니다. 같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따로 띄워놓은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물을 해놓은 거고. 예, 어차피 서울법대 동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치를 이제 늦게 알게 되고 쭉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원칙을 가진다는 게 그 원칙 자체에 한계를 스스로가 설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그 재상이 하는 말이 그 원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좁고 어두운 그 내리막길을 입에 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행동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하고 어떤 도덕적인 것하고는 사실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면서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이 현장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검사나 판사라는 그 출신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렸던 판결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고 발랐을까?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어떤 판사를 만나고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형량이나 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당했던 사람들이 많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면서 네. 틀림없이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요즘 참 이런 면에서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는 원칙을 되도록이면 가지지 말고 좀 살아야겠다.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조금 외골수이면서 사람들과 다른 일반의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같을 수가 없는 게 공부를 할 때는 진짜 뭐 맞아요. 사시 보고 할 때는 항상 그 책만 보고 맞아요. 시험 공부하고 또 뭐 사시 2차 뭐 그다음에 연수원 생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이렇게 이론으로만 뭔가 사건들을 접하고 그리고 맞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검사 판사가 돼서 만나는 사람들도 피의자들을 만나잖아요. 뭔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맞아요.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그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맞아요. 오히려 그냥 저희 같은 일반 그런 시민들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고고한 어떤 선비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판사를 통해 가졌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세상을 맞출 수는 없어요, 법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감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사회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충원하는데 로스쿨이 참 선의로 시작된 그런 제도이긴 한데 이게 또 잘못 운영이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판사나 검사들이 아무리 그 타고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임진님이나 명숙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 집안도 좀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하니 만나는 사람들도 다 소수의 그런 엘리트 집단일 것이고 뭐 보는 뭐 언론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럴 테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갑자기 바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일반 서민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공감할 수 없으면 그 배심원 제도라도 어떻게 차등을 해서 그 배심원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또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생각을 맞춰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법은 또 판사가 하고 배심원들이 국민 법감정을 지켜주는 이런 제도가 좀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법감정이. 요즘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로스쿨이라는 곳이 뭐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사실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뭐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력을 갖췄으면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좀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로스쿨이 빨리 좀 생겨야겠네요. 거기는 좀 이렇게 좀 저렴할 수 있어요. 자유롭죠, 약간 금액에서. 뭐 드라마를 보니까 로스쿨에도 약간 사회 취약계층 배려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배자. 국립대 쪽은 로스쿨 그 학비가 조금 싸더라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또 그쪽으로도 많이 가긴 하는데 문제는 다 이제 그렇죠. 그냥 뭐 자기 기득권 누릴 생각이면은 뭐 누가 들어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도 조금 이제 소외되거나 뭐 이런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정하고 정의를 좀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할게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워님, 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 거죠? 위조서류로 사기쳐도, 직권남용에 조작으로 엉터리 재판을 해도, 또 그러므로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을, 각종 사학비리에 국립대 실험실을 마구 쓴 미국인 자식에도, 음주운전 바꿔치기 해도,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해도 왜 저들은 아무 일도 없죠? 내가 배운 법은 대체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이 정령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싸우라고 180석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 이런 역같은 경우가 있죠? 안티혐오님, 민주당 의원 중 순진하거나 몸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뭔가 약점이 잡혀있거나 구린 게 있는 것이겠지요. 네, 언제나님, 그렇죠. 불공정과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범죄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무슨 청렴과 공정을 얘기할 수 있나요? 은하수에서 돛담배 9척을 띄운 사람님, 일본인들은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지 마라. 중국인들은 돈으로 지구의 땅에 독을 넣지 마라. 검찰은 협박과 조작으로 상식의 샘물에 독을 넣지 마라. 언론은 거짓과 선동으로 이성의 샘물에 독을 넣지 마라. 나는 분연히 저항합니다. 이것은 아니잖아. 아,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정의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문옥수님,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지 답답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실현하자. 네, 은하수에서 돛담배 9척을 띄운 사람님, 아이디도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신데 시적이신데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괴로움과 의문을 가지는 게 좀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윤동주 시인도 그랬잖아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그 나뭇잎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뭔가의 부끄러움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수 이분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때 촛불 때 나오신 그 인원 많은 그 촛불들을 생각하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들 각자의 네. 고민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네. 나오신 거죠. 박영종님, 새날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나님 말씀 중 정치인들은 찍어준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정치를 하라. 그 말에 적극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180석의 의미는 통보는 하고 안 따라오고 반대하면 숫자로 누르라는 거죠. 그리고 왜 180석을 만들어줬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0석이요. 검찰, 언론, 기득권, 재벌 같은 특권층 개혁하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차기에 180석 또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따위로밖에 못하면 저쪽으로 200석 이상 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겠죠. 줬을 때, 먹여줄 때 지지자들이 왜 찍었는지를 명심들 하세요. 제발 민주당 의원들. 정말 수십 년간 지지했는데 과거엔 숫자가 부족해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왜요? 180석 되니까 배부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숫자만 보면 끝나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4년이란 유한 기간밖에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세우고 국민들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당신네들한테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당신네들 찍어준 거 땅치며 후회 안 하게 해주세요. 민주당 의원 나리님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네. 이윤찬님, 지금 왠지 믿음이 별로 안 가네요. 왜냐고요? 우선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이런 3인방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안 보이고 매번 조중동 기사만 나오면 민심이 불안하다고 일관성 있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김두관, 정청래, 이런 훌륭하신 분들 어디 갔는지 정말 아쉬움이 크네요. 이승재님, 같은 초선인데 김용민, 김남국 등은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초선 오적 같은 놈들은 왜 조선 등으로부터 박수를 받나? 민주당의 잔류한 생각이라면 잘 생각해봐라. 누구에게 박수 받는 게 니들이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길인지를. 아직 안 늦었다. 니들 고쳐 쓸 생각만 하면 지지자들은 다시 한번 힘 실어준다. 그러나 계속된 뻘짓은 니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될 것이다. 네, 저 이승재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고쳐 쓸 생각으로 사실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들을 좀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 행동 하시는 분들도 그 의원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이제 예의가 아닌 짓이니까 그런 걸 새날 들으시는 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거는 비판이 아닌 거죠. 네, 그냥 혐오일 뿐이니까. 네, 시간 들이고 몇십 원이라도 돈 내서 문자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자기 할 말이 한 때는 욕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쵸. 왜 너무 우리가 아깝잖아요. 비판을 하는지. 예. 네. 욕을 쓰긴 아까우니까 정말 할 말 하시고 정말 답답하면 당사로 찾아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욕이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더 거부감만 들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안 되죠. 네, 그렇게 너무 욕을 먹다가 네. 정말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게 될까봐 네, 조금 그래야 걱정도 돼요.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욕이나 가족들 비하하는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맞아요. 예. 그것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도. 네. 참고 있어요. 강물처럼님, 언제까지 저런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팩트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지 지긋지긋합니다. 국가를 사유화하는 세력들을 그물에 싹 걸어서 바다에 버렸으면 좋겠네요. 어서 빨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중동의 언어로 그들의 시선으로 국민의 삶을 보지 말고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상훈님, 세상을 외눈으로 바라보는 검찰과 언론이 문제인데 왜 민주당도 한눈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개혁이 곧 민생임을 알려면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존 린님, 황희두가 고소를 받았다는 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 황희두는 국민이 지키자. 매킴님, 큰일 났다. 듣기가 싫으니.
이거 어떤 게 듣기가 싫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댓글 보다가 네.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이 댓글을 딱 채택을 했는데 네. 이 당시에 새날 방송을 할 때가 그 이성윤 지검장님 네. 그 기소됐다고 나올 네.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듣기가 그날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갖고 네. 왔어요. 저는 그 새날 이제 처음에 들을 때 그때 그 꼭 새날이 듣고 싶은 날이 언제였냐면 뭔가 이렇게 민주당 쪽이나 이런 곳에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빨리빨리 새날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푸나님의 진단을 네.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조금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한번 잘 참고 들어보시면, 어떤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말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뭐 말할 줄 몰라가지고 입을 못 떠서 인재님이 말씀하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그래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계속 당하니까 그거를 지켜본다는 게 참 힘들어서 아마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댓글을 다루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그쵸. 아직까지는 그렇죠. 희망이 있죠. 진짜 안 보는 사람들은 댓글도 안 달죠. 네. 그렇게요. 네. 제이정님, 이것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설마 우리가 국진당 찍으랴? 라고 생각했겠지. 물론 그 적폐들을 절대 안 찍지. 그냥 투표지를 버려버리고 말지. 일타이피님, 진짜 민주당 입모양으로 계속 있으면 대선에 투표하러 안 나갈 겁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선거운동 하듯이 주변에 다 이야기하고 안 가겠다는 거 꼬셔서 데리고 가고 오세훈 적폐 무리놈들 잘못한 거 말하면서 그래도 무조건 민주당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민주당에서 조응천, 고영인 같은 애들 목소리 계속 나오면 투표하러 안 갑니다. 제 주변에 같이 갔던 20명 이상의 사람들 다 투표하러 안 갑니다. 막말로 어차피 먹고 사는데 그다지 문제 없고 저놈들이 집권해도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 게 쪽팔렸던 9년인 게 싫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서 민주당 지지하고 또 투표하러 무조건 나갔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요. 고영인, 조응천아, 문재인 대통령 아니셨으면 너네는 국회의원 될 수도 없는 찌질이더라. 너네 정신 차려. 문자 폭탄? 진짜 폭탄 맞아야 돼 너넨. 제 일타이피님이 댓글을 이제 자주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진짜 그 보궐선거 때도 주변인들 설득해서 투표하게 나가게 했다. 이런 글들도 봤었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사실 뭐 어차피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앞장서는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좀 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세대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른 세대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우리 세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제이정님 말씀처럼 진짜 국힘당을 찍어서가 아니라 투표로 나가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때가 다 기권을 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제이정님, 일타이피님 같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뇌구조를 바꿔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지네요. 진짜. 네. 예, 정만주 벌판님, 정치가 무거울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가 즐거워서는 안 되는가? 정봉주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김우완다님, 나는 정봉주,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내공과 의지가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왜 죽는가? 왜? 결백을 증명하고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정치인이다. 정봉주 의원은 어깨가 더 무거운 이유다. 공정의 가치님, 정치만 천재? 넙, 그냥 천재. 봉도스타가 살아남아 너무 다행. 네. 넘어갈게요. 네. 클럽의 붉은 제국님. 저는 오세훈은 그렇게 위협적인 후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많은 득표를 했지만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부동산 욕망의 표출의 의미였지 오세훈에 대한 적극 지지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쉽게 떠오르는 자신만의 공적인 이미지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에게는 무상급식 반대만이 떠오르지 다른 비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이 선명하고 확실한 정치적 색채가 있죠. 우리에게는 부패한 정치검찰을 이끄는 조폭, 깡패의 이미지이지만 국짐 지지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종편과 적폐 언론들이 그렇게 포장해 주었죠. 낙마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지금같이 국진 편향의 언론 환경에서 낙마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이 수많은 비리 전과가 드러났지만 언론과 검찰의 침묵으로 대통령이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짐은 윤석열을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겠지만 김종인이 윤석열한테 붙으면 국짐 내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을 빼내서 제3당을 만들고 내각제를 고리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권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대선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지사는 진보 개혁이라는 확실한 정치적 색채와 능력과 비전, 인간적인 매력,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통령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죠. 유이님, 오세훈이 한 달 동안 뭐 먹었나 조차도 기사라고 써갈기고 포탈은 그걸 잘 보이게 올리더이다. 국짐, 검찰, 언론, 일베, 포함한 선동, 어그로충들과 태극기, 정말 어마무시한 카르텔, 어떻게 깨부셔야 하나 걱정이네요. 이주상님, 언론이 미쳤습니다. 전두환 때는 뒤에 총이 있어서 그랬더라도 지금은 뒤에 돈다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런 기레기들은 기자로서의 자격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에서는 조중동보다 경양 한결에부터 폐간시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같은 편이지 어려울 때 등에 칼 꼽는 놈은 손절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오너 경영진 불러서 국감하고 세무조사 들어가야 하고 AI 전문가 불러서 그들의 AI가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SBS는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는 예능 전문 채널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 종편들을 폐간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고 극우 성향의 댓글만 남고 희한한 여론이 형성되는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될 것입니다. 네, 김옥수님, 이재명 지사와 걸 부선을 연결시켜서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를 고발해서 증거 제시하라고 해주세요. 꼭 고발해 주세요. 이명진님,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한테 하는 게 공개적인 스토킹이라고 생각함. 드러내놓고 하느냐 숨어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이 지사와 그 가족을 모욕하고 음해하는 것, 게다가 그 대부분이 거짓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악질 스토커인데 공개적이고 대상이 남자고 정치인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스토커로 고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강운님, 미국의 ESPN이나 골프 채널처럼 한국에도 민주진영 24시간 케이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 KS 가가페님, 정부와 민주당을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몰고 간 적폐검찰, 적폐언론, 국힘당, 민주당 수박들, 이들이 진정한 내로남불 집단들이죠. 적폐진영은 네이버나 다음 포털 기사 뉴스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서 또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진영 사람들도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달아야 합니다. 이건가요? 양통님, 언제는 집 사는 게 쉬웠습니까? 최초 구매든 어쨌든 대출 완화는 집값 상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업 특혜 먼저 없애고 공공주택 늘리고 해야 합니다. 영아름동사님,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토지와 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여 가격이 저렴한 전세, 월세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토지주택공사를 100% 개혁해야 합니다.
네, CCY915님. 최민희란 사람이 민주당이면서 진보주의자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분이 저쪽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아무튼 최민희 의원님 빨리 국회로 들어가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김경순님. 매일매일 방송하시는 푸나님 리스펙트 곱하기 100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며 방송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대레사님. 새날 100만 구독하기 캠페인 합시다. 힘이 필요합니다. 네, 새날 일하세요. 네, 댓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다 되어 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이사 와서 가까이 살고 있어요. 시댁 가까이 이사 와서 덕분에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본인을 엄마가 라고 칭하시는 게 저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요즘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만나지도 않았고 해서 엥? 하고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살고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제가 좀 상처받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3-4번 정도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반응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말. 딸한테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할 텐데 아들밖에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한 번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몰랐다고, 오해라고, 그런 의미 아닐 거라고, 맘 풀라고 하면서 정말 미안해했고 그 이후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잘 단속해주기는 합니다. 완전 제 편 들어줘요. 그래도 종종 그 말 생각나면 화나기도 분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나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전 마음에 완전히 벽이 생겼거든요. 최대한 거리 두고 살기는 하지만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아무튼 그 이후로 시어머니 싫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말하실 때마다 엄마가를 붙이시는데 되게 거슬려요. 얼마 전 저희 엄마랑 통할 일이 있으셨는데 아유 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시는데 너무 가식 같고 싫었어요. 딱히 본인을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본인을 엄마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진짜 듣기 싫은데 갑자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는 것도 생뚱맞고 갑분싸 같고 다른 시어머니들은 본인을 어떻게 칭하시나요? 그냥 더 거리 두고 안 만나고 사는 게 답일까요? 저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엄마가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도 정말 엄마한테 대하듯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엄마 이거 좀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엄마한테 하듯이 그렇게 좀 대하시면 시어머니가 얘랑 거리를 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들은 네.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자식을 키운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뱃속에 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출산을 하고 어릴 때 이 아이 그 갓난아기부터 길러온 그런 모든 세월이 있는데 그게 자식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 온전히 길렀던 자식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괜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주로 시어머님들이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살짝 거리를 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 같이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고나 할까? 네. 좀 그런 관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엄마가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굉장히 딱 꽂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이 하나 만약에 누구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도 하고 저도 누구 어린 사람한테 야 언니가 이런데 저 아무 그런 진짜 언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생각하는데 정말 어떤 상처인지를 안 적어주셔서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그냥 미운 사람 있잖아. 그냥 너무 믿고 하는 거
잘해주는데도 저 가식이지. 저번에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거 다 가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이도 출산하시고 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그것도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라는 말이 싫은 거는 나한테 엄마처럼 해주지 않는데 엄마라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거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딸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 근데 뭐 제가 엄마한테 진짜 막 엄청 잘하고 그런 딸이면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약간 부모 자식 간에도 좀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툴툴대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엄마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엄마 막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상처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는 거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지라도 어머니가 그 말을 한 거를 기억을 못 하실지라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어머니 볼 때마다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네. 왜 그러셨는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받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고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임진님 말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정을 서로 풀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진짜 못 볼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네, 말을 꼭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날 한라인 151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